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국민들의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에 관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믿습니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행정부가 해야 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3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2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정양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4일간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연설에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는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일 통일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30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0월 1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10월 28일부터 3일간 실시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3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0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0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호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5개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 대상 기관으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원욱 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협의 내용 및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운영위원회 이원욱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1919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9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협의 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 상임위원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713개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감사 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국정감사 대상 기간 중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을 보면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5개의 기관을 제안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고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 기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0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각각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0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3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부천 오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오정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된 진리 중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해서 형사 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검찰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영미권 같은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일본과 같은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권 외에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에서 절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 내에는 독자적인 수사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검찰에는 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이 아주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물론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하지만 일본 경우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 세 군데의 특수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검찰 조직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제14대 국회에 처음 등환해서 깨끗한 정치운동에 나선 이후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 뜻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청원심사기한 도입, 윤리위 심사기능 강화, 국회 선진화법 제정 등 국회개혁 과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이유는 제발 싸우지 말라는 시민들의 당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발 일 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이 그 상투적인 듯 보이는 비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임기 종료를 반년 남짓 앞둔 우리 20대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시민과 사회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국정 운영의 틀과 방식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 핵심은 통치 역량의 민주적 강화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고 집행 권력 위주의 권력 행사를 합의 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바꾸고 그렇게 치러진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 세력에게 내각의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 2005년 7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연정 제안 서신에서는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생산적인 정치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그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일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로 나가려면 구조적인 결함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견제와 대립에 머물던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협력과 소통의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꾸준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9대 국회에서 152명이었던 국회 개헌 추진 모임 규모가 20대에서는 개헌 의견선에 육박하는 193명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회 여론도 80%에 달했고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은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될 경우
분권형 개헌 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경험에 비추어서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국회가 주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개헌을 추진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최상이라고 생각하셔서 내놓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걸 다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걸 낸다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좋은 개헌안을 내주시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 참여 여부는 아직 여쭈어보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를 살려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국회 총리 복수 추천제 방안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조속히 시작합시다. 20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를 이루고 다음 총선 뒤 1년 내에 개헌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매듭 짓자고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일하는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는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을 상실한 의회 구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 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의석의 93%,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성된 의회를 의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당 독식의 시도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시군구 기초의회 선거와 같이 일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부터 개헌 논의를 했고 또 의원들 모임도 만들어서 연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개헌을 추진하면서 개헌이 되면 반드시 선거법도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개정이 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가 이 개헌을 추진하는 의원들 간에는 그런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광역의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함께 그런 면에서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중대선거구제도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8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불과 37%, 8%대의 정당 득표율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소수의 정당은 10%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3%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의석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협치를 통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정치 세력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정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국회 개혁입니다.
진영 논리와 사생결단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일하는 정치로 나아가려면 현행 국회 선진화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는 미디어법 등 87개 법안의 일괄 강행 처리를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전쟁터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저는 15일간의 평화적인 본회의장 점거 투쟁을 마친 직후인 2009년 1월 8일 더 이상의 날치기와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회 선진화법의 핵심 중 하나인 필리버스터 도입을 당론화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 운영 모임이 뜻을 합쳤고 2년여에 걸쳐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18대 국회가 처절한 참회와 반성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국회 개혁의 사례입니다. 이는 51%의 다수 세력이 나머지 49%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고 소수 세력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를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이 국회 운영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국회 내에서의 집단적 몸싸움은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가 초래되었다는 지적은 매우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선진화법의 폐기일 수는 없습니다. 선진화법을 의사일정 자동화법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분명히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국회 운영의 주체는 교섭단체 대표가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인 300명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 규정을 구속력 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임기 개시 후 7일에 개원국회 집회, 짝수달 임시회 개회, 법안 소위 월 2회 이상 개회 등 이러한 규정을 별도의 합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회 운영의 편의를 돕기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 조항이 헌법과 국회법의 상위법처럼 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정파 간 갈등을 심화시켜 식물국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교섭단체 전권주의와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훈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의사일정 조항을 효력 규정으로 바꾸기만 하면 국회 운영의 기초는 확립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합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국회 회의 개최와 참석 문제는 여야 간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는 것. 그 결정의 주체는 교섭단체가 아니라 또 교섭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소중한 경험을 살려 여야가 함께 이 논의를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회 개혁에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개혁의 요체는 자정기능의 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국회는 당당하게 국민을 의식하는지 아는지 모르게 윤리특위를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윤리 문제로 우리 국회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윤리특위를 되살리고 심사기한을 의무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어디에도 자기 손으로 자기 월급을 정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수정 없이 가부간 의결만 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던 제18대 국회가 그 마지막에 이르러 극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우리 20대 국회 역시 자랑스러운 개혁국회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개혁은 일하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 과제입니다. 우리 20대 국회에 남겨진 소명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께서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뜻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혜영 의원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 지피를 마무리하면서 정치를 최상에서 최하까지 5개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정치는 국민의 마음과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보통의 정치는 도덕으로 국민을 가르치는 것이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 5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이 어디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의원님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국민을 가르치는 3번째 단계로 시작해서 적폐청산 수사로 겁을 주는 4번째 단계를 넘어서 국민과 다투는 최악의 정치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지난 예결위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처리와 관련해서 청문회 결과를 종합 판단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 후에 대통령께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네, 저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서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9월 7일 날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 다음 날에 우리 총리께서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의, 계속 넘겨주세요. 조국 후보자의 부정과 비리를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부정과 비리 혐의가 너무 방대해서 한눈에 보기조차 힘듭니다. 해외 토픽감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란 사람 자체의 이중성이나 부정 비리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만은, 그러한 사람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2가지 이유를 대면서 임명을 했어요. 그 이유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가 뭡니까? 검찰 개혁이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의혹만으로 임명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그 이유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입니다.
모두 의혹 제기만으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청문회 당시에는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고 그 6개월인가 1년 후에 검찰 수사로 입법행위가 확인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의 의혹을 다 합해도 조국 후보 혼자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병력 기피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명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 화면, 그럼에도 강경화, 김상곤, 김상조 등은 5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임명한 사람과 낙마한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도 이미 청와대에서 국민께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원칙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낙마한 사람과 임명한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보는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문 핵심 그룹에 속하면 조국 후보와 같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범죄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민 여론이 악화가 되면 낙마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야말로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위법을 확인한 자리가 아닙니다. 위법과 불법이 확인되면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고 그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국 후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제가 다 제쳐놓고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조국 후보의 딸이 아니면은 어떻게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유급생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국책연구기관이 키스트와 서울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국 교수의 딸이 아니면 어떻게 시험 한번 안 보고 한영계고 고려대, 서울대 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는 나와 무관한 일이다. 우리 가족의 일이다. 이렇게 강변했는데 그 변명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 또는 국내 언론에 보도됐던 것 중에 진실도 있겠습니다만은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곧 가려지리라 믿습니다. 검찰 수사로 그 거짓말이 하나씩 하나씩 양파껍질 벗겨듯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임명의 두 번째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신 것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입니다. 소위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모두 국회 입법 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위해서 채택된 것으로 압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해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이 모두 조국의 장관 임명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얻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임명하면서 거론한 두 가지 이유는 합리성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궤변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 짓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권 함부로 행사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건 아닙니다. 헌법 정신과 헌법 규정에 합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점이 이렇게 하자투성이인 조국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원칙,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2항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의혹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문제 많은 조국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까 두 분 사이 관계를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국 후보가 대통령 따님인 문다혜 씨 등 가족 관련 의혹 등 측근의 정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총리께서 또 조국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죠.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죠.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벗어난다. 아니, 검찰 수사가 정치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죠. 아니, 지금 조국 수사에 대해서 물었는데 조국 수사가 검찰이 정치하는 겁니까? 그때 주광덕 의원께서 물어보신 것은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나무개 검사의 SNS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건 나중에 하실 거예요. 아니. 조국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를 임해달라라고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과도 부합이 되는 겁니다. 총리께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검찰의 수사도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과도하다는 여론이 더 많은 아니,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수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보시면 아실 네? 겁니다. 아니, 지금 검찰 수사가 검찰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날마다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께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 결국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는 기관으로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변호 그만하세요. 이제 변호사 아니에요. 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받았죠? 예. 그때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느꼈다라는 소회를 밝혔는데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저는 현장에 없었는데 그 뒤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는 그런 개인적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다, 단순히. 우리 민정수석 재직할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적폐수사했죠. 많은 사람 강제수사 받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적폐수사를 지시하지 들어보세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명으로 박찬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롱받다가 결국 무죄 선고받았고요. 대통령이 하명하시지 않은 걸로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마음 아팠다 그러는데 이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사죄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그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할 수 없어요? 변 검사의 비극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학비 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제가 일주 학술 문화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생활비와 등록금을 일주문화재단이 어디가 누가 설립한 재단이죠? 태광그룹 그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광그룹에서 설립한
재단이 일주문화재단으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액수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시 그 등록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는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3년간 15만 달러를 받았죠. 예, 대략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기 장학생이죠. 일주문화재단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태광그룹은 재벌 총수의 황제 보석과 직원 김치 강배 등으로 그토록 지탄을 받는 소위 비리 재벌로 지목되고 있는 재벌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장학금을 받았을 아니, 시점에 지금 알고 계시죠?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예. 조국 장관은 조국 우리 장관은 2011년 7월 19일 날 태광그룹의 수백억 대 비자금 혐의가 한창 수사 중일 때 그 재단의 장학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죠. 예, 장학금 수요 행사에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든 다른 장학금 수요 학생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가서 축사도 하고. 예, 축사했습니다. 그다음에 거마비도 받아왔죠. 네? 거마비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해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런 비자금을 횡령 배임 등 비자금을 받는 재벌 총수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왔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를 자처했어요. 사회주의자라고 자처를 했죠.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개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 속에 그런 자, 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왜 사회주의 들어갑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가 우리 헌법 이념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집이 부자예요. 아버지 건설업 하셨고 집이 부자고 그토록 재벌 비판하는 분이 어떻게 그 재벌 이 자본주의의 총화인 재벌로부터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해외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 달리 해외 유학은 상당히 돈이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했고 선발되었을 뿐입니다. 이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모릅니까? 제가 장학금 받았던 이임용 회장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한번 이거 띄워보세요. 화면. 우리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을 겉으로는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회장의 보석 선처를 그분의 탄원을 했어요. 그분의 들어보세요.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우리 조국 전 수석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 아니, 보석을 받을 권리인데 그렇게 평소에는 엄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다가 왜 이호진 회장만은 보석해달라고 그렇게 선처를 탄원합니까? 결국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장학금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한테 혜택을 입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그렇게 선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저만 한 것은 이거 아니고. 하나만으로도 네.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시 장학생들이 여러 명이 같이 탄원 서류를 냈던 것입니다.
저기 이제 조용히 해보세요. 저기 의원님들 한번 하고 무언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쳐다보면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요. 여기 소리 지르는 범여권 의원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식해서 물러나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압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알아요? 알려주십시오.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없더라도 검찰 개혁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명심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의원님 질책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성동 의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의 삶과 처신 그리고 공직 윤리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양심과 정의를 강조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칙과 특권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라고 전 정권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과 일가족은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이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역대급 부정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의혹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사실의 개연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그 공직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쓰디쓴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도 발행하지 않은 인턴 증명서, 누구도 수여하지 않은 표창장, 누구도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조국 장관 가족에게는, 보통 사람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예외적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많은 예외적인 일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것인지는 곧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한 답변 중 단 한 가지의 거짓말도 없었습니까?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의도는 없었지만 청문회가 지나고 보니 사실과 다른 것은 있었습니까? 제가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것도 없다. 네,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제 기억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배치된 것은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이 장관에게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한 기대와 달리 저나 제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점에 척도에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당시 추석에서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족합니다만 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와 동양대에 장관의 아들, 딸들이 인턴 과정을 수행하고 표창장을 받아갔고 그것이 대학이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면 사실관계나 위조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 측면에서 공정한 것입니까? 일단 가정에 기초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커넥션이 없는 보통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는 지적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기회의 균등과 과정의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그 절차가 아무리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인이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의 지위나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면 장관은 어떤 사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민정수석 시절의 어떠한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습니다. 그것이 이용되었다면 어떤 책임이냐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도 장관직을 계속해서 수행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아주 섣부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언행일치를 존중하십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이 되면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고 장관 본인도 검찰 소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장관의 직무 수행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익위의 아마 그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점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그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만약에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입니까?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인데 그럼 법무부보다 국민권익의 해석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장관이라면 마땅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충돌을 기피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윤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되고 난 뒤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권익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익위의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예. 개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성공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평가나 법무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개혁을 추진할 만한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후보자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 혼자 할 수 없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국민과 같이 하겠다는 건 모순된 답변 아닙니까? 저의 향후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씩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거 권력의 눈치만을 살피던 정치검찰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한 과정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 자체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장관은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관은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로 나서면서 오늘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도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예. 저는 이제까지 밝힌 의혹투성이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예상 못했다면 저는 장관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과 장관의 배우자가 보여준 삶의 궤적은 우리 사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입니다. 장관은 폴리페에서 논란일자 앙가주망을 이야기했는데 앙가주망 이전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배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찰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식과 보편의 관점에서 어떤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불신받고 그 배우자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면 그 정부가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국 장관의 문제에서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헌법에 의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또 법무부 장관을 추천한 인사추천권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는 사실도 있겠지만 추측에 불과한 것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거짓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표창장에 대해서 과거의 보도와 그 뒤에 나온 보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하여튼 지금 보도 중에 이 A 보도와 B 보도가 다르거나 같은 매체의 과거 보도와 나중 보도가 다르다면 뭔가는 거짓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추가 범죄에 연루되고 조국 장관도 검찰에 소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계속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총리 의사와 무관하게 오래전 민정수석 시절부터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기정사실화 되어 왔습니다. 총리는 조국 장관 후보자를 어떤 경로로 추천하셨습니까? 네, 그 다른 장관과 마찬가지로 복수 또는 단수의 후보를 놓고 협의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고 검증에 통과되는 분들이 후보자가 됩니다. 추천권을 행사하시면서 조국 후보자 일가족의 비리 의혹이나 생활 문제 등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네,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받은 바가 없으시다면 추천 당시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평가 또한 완전히 다르다면 국무위원 인사추천권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의 판단 자료로 올라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 중에는 사실도 있겠죠. 그 진실이 가려지는데 그리 긴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려 합니다. 진실이 가려진다면, 그래서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총리께서 먼저 선조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의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헌법 87조에 의거한 금방 말씀하신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아니 진실이 밝혀졌을 적에 제가 그러니까요. 질문 드리는 그 겁니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 아니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의 거취 관련해서 총리와 길게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국무위원 추천권자로서 내각 통할권자로서 작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무총리의 정치적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짧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보수 진영 싸움 속에 정권의 교체와 순환은 이루어졌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부패의 기득권 구조는 더욱 겹겹이 쌓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 기득권 구조가 무능한 국가를 만들었고 우리의 꽃다운 아들, 딸들을 바닷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조국 장관 사건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한국 사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 엘리트를 자처하고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부모의 부와 지위가 대대손손 이어지는 억압적 계급사회, 개천에서 영원히 용이 나올 수 없는 사다리 없는 절벽사회, 금수저는 항상 금수저로,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로 살 수밖에 없는 헬조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국 사건은 정의와 공정, 평화를 외치는 가짜 진보, 귀족 진보들의 민낯이 분명하지만 좀 더 눈을 떠서 바라보면 진영을 떠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칙과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 세력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엘리트층이 엘리트가 아닌 기득권 세력이 될 때 공동체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괴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 축출과 정치개혁을 위한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함을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는 아직 도달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 불공정이 판을 치는데 무슨 나라다운 나라를 입에 담으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잘못된 상황 인식과 오류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조국 장관 사퇴 없는 나라다운 나라는 완전 허구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즉각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총리께서 머뭇거리고 조국 장관이 스스로 진퇴를 결심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부디 잘못된 인사,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혼용무도의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사법개혁은 20년도 더 된 우리 사회의 과제입니다. 20년도 더 뒤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치권의 비리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출시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한 당부 말씀 먼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으로 전국의 양돈 농가들의 피해와 고심이 매우 큽니다. 방역과 확산 방지 대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뚫린 이상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풍 타파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정부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피해는 철저히 막고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다해서 국민들이 생업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18일 만에 최소한 20곳 이상의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지는 8일 만이었고 국회는 청문회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진행된 적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규모가 크고 좀 요란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후로도 검찰은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임명된 후에도 검찰은 파죽지세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이라고 하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로 인해서 국회의 검증 권한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흔들렸습니다. 총리님, 이쯤 되면 국민들은 이제 법무부 장관을 검증하고 선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식하시겠습니까? 네, 청문회가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시점에 벌써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임명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국회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그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검찰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부동산 투기 유장전이 병역비리, 세금 탈루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청문회만 거친 채로 대부분이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문회조차 하기 전에 의혹이 제기했다는 여로 수사에 착수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황교안 전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에 변관 변호사 시절에 특별 3인 노비 의혹이 불거져 고발 조치를 당했는데 검찰은 추측성 의혹에 불과하다며 각하를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에 마저 초래했던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70일 동안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략 46건이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수사 개시 75일간 집행한 영장은 약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의 비리를 캐겠다고 불과 하루 만에 30곳 이상, 한 달 남짓 31일 만에 70여 곳 이상 납수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를 수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 넘게 먼지털이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표를 봐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검도 20명이었던 수사검사가 이번에서 최소로 제가 계산해도 21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국가적 게이트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한 사람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리님, 이것이 우리 수사가 지키는 수사의 비례성,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수사가 과도했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전 현직 검사들의 불법과 비리에 수사와 비교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총리님,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영상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라 했겠습니까? 검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도 팔이 안으로 굽는 자기 식구를 감싸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시계 사건의 핵심 관계자 이인규 전 중소부장이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검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도망가더라고 검찰이 놔뒀겠습니까? 이에도 벤치의 검사, 정윤우 게이트의 홍만표 검사장,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이 칼날이 이처럼 누구에게는 한없이 간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쌔다면 양쪽 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민생을 수습하느라 여력이 없으실 줄 알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안수하는 데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관께서 지명된 이후로 검찰과 언론의 십자포를 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꼭 조국 의원이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꼭 조국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우리 국민에 대한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지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이 누가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대 장관 소신은 어떠십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검찰개혁, 법무혁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쓰임이 있을 때까지 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그 쓰임이 다해져서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이루고 나면 저의 쓰임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관께서는 지금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검찰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장관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는 견뎌야 할 무게가 일정한 선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 끝까지 소명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배우자나 자식들이 겪는 고초를 아무 특별한 조치도 할 수 없이 또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된다는 점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 개인적
고통이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다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은 5년을 주기로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 때마다 수사의 칼날이 여야를 번갈아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서 검찰개혁을 시작할 때마다 이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중을 합니다. 장관, 예.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왜 중뒤 사퇴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상대 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셨는데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강력 반대를 함으로써 한 총장께서 나중에 사퇴하는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가 법사위원이었는데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 현직 검사가 수사하다가 성추행하는 사건 등이 계속 터지자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예. 그러다 한상당 총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를 걸으니까 중수부장이었던 사람들, 지금 검찰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검찰총장 물러나라 라고 요구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일선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검찰 조직을 좌지해 주어준 소수 엘리트 검사들이 반발하는 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취임 전부터 또 약속을 했고요. 취임 후부터도 현재 검찰 조직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서 한 두 군데 청사를 방문했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 또 검찰 조직의 미래 등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향후 검찰 조직을 바꾸고 검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언론의 보도를 보면 특수수사와 기업범죄 사건 등과 같이 엄청난 수임료가 오가는 고액 사건들을 둘러싼 특수부 검사들과 소수 전관 변호사들이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없이 민생사범과 싸우는 대다수의 검사들의 희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특수 분야에서 특정인들이 그 직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과다한 수임료를 챙기고 하는 이러한 카르텔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고위검사들의 퇴임 후에 각종 정관예우 문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 하더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 문제에서의 혜택, 복지 문제에서의 혜택 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특수부 검사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부 검사들에 비해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대우를 좀 덜 받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의 좀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취임 후에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행보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개혁의 방점이 어디다 찍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아까 원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떤 검찰보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마는 법원에 의한 통제는 사후적 통제이기 때문에 사전적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또 검찰 권력에 대해서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만들 것인가가 검찰개혁의 요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검찰이 하지 않아도 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꼭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수수사를 축소하고 이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에서는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가시는지 장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특수수사 문제에 대한 강한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수사를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일본 경우는 특수부를 한 3군데 정도에 두면서도 동시에 특수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고등검사장의 그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 의원이 10년 전에 2009년에 국회가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독립성이란 미명하에 법무부 장관의 뒤에 숨어서 그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민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 어떠십니까? 검찰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OECD 국가에 비교해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할 것인가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지금 그 검찰총장의 출석 법제화 문제는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오래된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 흔들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